그래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우리가 뭐 전기톱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이제 스페인어식의 은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톱처럼 갈아엎듯이 아르헨티나의 정책을 다 갈아엎겠다. 그래서 이제 보면 거의 매일 시위예요. 왜냐하면 뭐 그런 장애인들, 온갖 지병이 있는 사람들, 또 대학 교수들, 연구자들 당장 내가 꼬니씩 돈 받다가 그게 끊겼어. 또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 다들 지금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죠. 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건연구원으로 있는 민원정입니다. 또 2004년부터 2020년까지는 칠레 가톨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이 질문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고 아르헨티나가 왜 그렇게 못 살게 됐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중남미를 얘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 또는 편견 또 오해 또 진실 뭐 이걸 한번 총괄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동료 교수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손으로 표현하기를 한국 경제는 이렇게 발전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중이고 다시 올라가다가 이렇게 내려간다. 그러나 자기들의 경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는 발전하다가 푹 꺼져서 거기서 다시 이만큼 올라가다가 다시 푹 꺼져서, 그러니까 결코 이만큼 갔을 때만큼을 갈 수가 없다라고 그 친구가 표현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왜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잘 사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나, 제가 여러 말씀을 들어보면 한때 아르헨티나가 뭐 세계 10대 강국, 뭐 소고기를 수출하고 했던 것도 있고, 그때 이제 한창 80년대, 90년대에 한국의 중산층이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많이 갔죠. 그래서 아마 386 세대들 아마 말씀을 나눠보시면, 내 친구 이민 갔는데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민을 갔다는 얘기는 그곳을 기회의 땅으로 보고 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남미를 얘기하는데 칠레 얘기하면 멀어 이러시면서, 사실은 칠레에서 비행기를 2시간 타고 더 가야 되는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더 친숙하게 느끼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축구선수 메시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이 슬라이드에 저희가 지도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 지리적으로 얼마나 넓은 곳인지 감이 잘 안 와서 막연하게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 세계 지도, 저는 이 태평양이 중심이 아닌 이 대서양을 중심으로 놓는 지도가 우리에겐 낯설지만, 제가 칠레에서 수업할 때는 오히려 반대로 태평양이 중심에 있는 지도를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너무 신기했죠. 이 지도를 보시면 왜 스페인에서 신대륙으로 갔는지가 답이 나오죠. 콜럼버스는 자기가 지구 반대편을 돌아서 인도에 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배를 타고 가다가 가장 가까운 섬에 도착한 거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흑인 노예들도 갈 수 있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다시 남미로 가면 어마어마한 대륙이죠. 우리 지도에서 한번 이 한국과 이 중남미의 크기를 이제 어느 가름잡아만 보셔도 한국은 거의 보이지 않고, 어마어마하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냥 통칭해서 중남미라고 하면, 멕시코는 북미다. 지리적으로는 북미지만 이제 이런 중남미의 여러 이름, 뭐 중남미냐, 라틴 아메리카냐, 히스패닉 아메리카냐, 여러 이름이 오가던 중에 중남미는 학술적으로도 이 멕시코 이하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은 지역과 카리브해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통칭 중남미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옆에 지도를 가면 이제 우리가 중남미로 가죠. 드디어. 그러면 이제 여기 멕시코부터 남미까지 쭉 있습니다. 이 안에 33개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이 중남미에서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뭐 수리남, 또 이렇게 스페인어가 아닌 언어를 쓰는 나라들이 베네수엘라 옆에 이렇게 한두 곳이 있고, 카리브해는 워낙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해적들이 다 집적되던 곳이어서 뭐 영어를 쓰는 곳, 네덜란드어를 쓰는 곳, 그래서 이제 카리브해를 따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는 통칭해서 중남미로 하고, 자, 이제 그 오른쪽 지도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가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길고 넓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넓은 곳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 요즘에 이제 그 프로그램 이야기 해도 되나요? 왜 지구 마블 세계 여행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칠레를 가셔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저희 어느 지인이 저를 보시고, 그거 보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요? 그랬더니 뭐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이 너무 짜서 못 먹었다. 근데 제가 제 책에 꼭 소금을 조금만 넣어 달라고 그 얘기를 넣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 남쪽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춥더라. 우리가 보통 이 칠레든 아르헨티나든 거기는 남쪽 계절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는 남반구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있고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칠레는 여름에 건조하고 아르헨티나는 습해요. 그래서 칠레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대서양을 접하고 있고 굉장히 다르죠. 또 아르헨티나 하면 보통 거긴 백인 국가 아니야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학술적으로 유전자 검사에서 백인 국가가 아니라는 검사 결과는 있지만 워낙 이태리 이민이 국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얼핏 보면 백인 같아요. 그래서 백인 국가라고 확신을 하고 가시면 갑자기 부에노스아이레스 어느 구석에서 흑인 거리를 발견하시고 놀랄 거고 이 사람들 백인이 아닌 사람도 있게 하고 놀라실 거고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도 넓고 또 안데스 산맥을 사이에 두고 칠레는 주로 산악 지형이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는 순간 정말 대평원이 펼쳐져요. 제가 지지난주에 몽골에 다녀왔는데 저는 이제 이런 파타고니아를 보다가 몽골을 보니까 여기도 평원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자, 이렇게 넓은 곳입니다. 농작물도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리튬 트라이앵글도 이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국경에 접하고 있죠. 자,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광산이 널려 있고 또 농작물이 어마어마하고 이 파타고니아 이쪽에 대평지에 뭐 소들이 그냥 평지에 늘어서서 먹을 거 걱정도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못 살까라고 이제 모두가 얘기를 하시죠. 자, 오늘날의 경제 지표를 보니까 지금 밀레이 대통령이 뭐 성격이 이상하다 뭐 이러저런 얘기가 많잖아요. 자, 요즘의 주요 경제 지표를 제가 슬라이드를 보니까 1998년과 2024년의 추정치가 대충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발전은 했어요. 그러나 이 사이에 아르헨티나가 수많은 IMF의 경고와 디폴트와 또 어떻게 보면 뭐 4배를 째라시게 그런 걸 많이 했었죠. 자, 그런데 한번 제가 밀레이 전과 후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그렇게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인플레도 줄어들었고 또 그러면서 빈곤율이 물론 줄어들었어요.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피스컬 밸런스가 지금 이제 드디어 적자를 조금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 희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았는데 밀레이 정권 이후로는 지금 약간 떠오르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아르헨티나가 안정이 되어 가니까 이제 투자 의욕을 보이는 거죠. 분명히 발전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르헨티나 곳곳에서 매일 시위가 일어나요. 이제 그 이유는 혹시 이제 우리가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 마돈나가 부른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도 있고 또 그런 어떤 아르헨티나 하면 굉장히 뭐 복지 정책이 잘 돼 있고 이런 상상을 하시기 때문인데 이제 정작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그런 페론 시대의 복지 정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라는 것이 밀레이의 이론이고 그래서 밀레이가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매일매일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네.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는 취임 후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정책을 펼쳤나요? 우리가 뉴스에서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은 우리가 뭐 전기톱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 느낀 점이 뭔가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강한 말에 말꼬리를 잡고 우리가 막 이렇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이제 스페인어식의 은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톱처럼 갈아엎듯이 아르헨티나의 정책을 다 갈아엎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 수를 일단 축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거리로 나앉은 사람들의 불만이 많겠어요? 또 관세 철폐하고 또 규제를 완화하고 하는 식으로. 그래서 공무원을 약 10% 정도 감축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을 개혁하죠. 왜 뉴스 보시면 아르헨티나에서는 물건 하나 사려면 지폐를 뭐 수도 없이 이제 그거는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제 더 많이 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2025년 4월부터 이제 페소 자유 변동,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자유 변동을 개시하고 또 IMF로부터 외자 유치를 해서 이제 나를 믿고 돈을 꿔달라. 그래서 이제 200억 불 정도 대출을 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이전의 아르헨티나가 아니다. 조금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내가 조성해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큰 소리를 쳤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의 투자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무역과 관세를 완화하기 시작했죠. 그 전에 아르헨티나가 조금 더 까다로웠다면 그래서 관세 철폐를 하기도 하고 어떤 품목은 관세를 완화하기도 하고 또 보호무역 색채를 조금 이렇게 약화하는 식으로 가고 또 이제 가장 지금 사람들이 길에서 시위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바로 사회 프로그램 삭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지를 축소했어요. 사실 아르헨티나는 의료도 무상, 교육도 무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상이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복지를 축소하고 또 임시 보호금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간 실업급여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 페론 이후의 아르헨티나는 전 국민이 국가에 고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로부터 받는 돈으로. 이제 그런데 그런 모든 보호금을 축소하다 보니까 지금 곳곳에서 반발과 시위가 일어나고 있죠. 그런 개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정말 어렵죠. 네. 현재 트럼프 정부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트럼프 정권은 일단 그런 국내 문제와 다시 이제 강한 미국을 만들겠다는 어떤 미국 중심주의 색채가 있다면 아르헨티나는 오히려 보호무역을 색채를 약화시키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칠레는 와인이든 과일이든 좋은 상품은 다 수출해요. 정작 칠레에서는 흠 있는 과일을 먹어야 하는데 아르헨티나는 좋은 건 다 자기들이 먼저 즐기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약간 밀레이가 그런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을 넘어오는 주로 멕시코를 통해서 넘어오는 중남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강한 배척이 있다면 아르헨티나는 그런 건 아니죠. 뭔가 이제 국가의 규모가 다르고 그런 방향은 다르죠. 그러나 아르헨티나도 국경을 넘어오는 요즘에 베네수엘라, 뭐 페루, 볼리비아 그런 이 더 어려운 나라들로부터 넘어오는 사람들로 골치를 썩고 있긴 합니다. 네. 해외에서는 밀레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밀런 머스크처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인문사회과학자들이라면 밀레이 정권을 굉장히 반대할 수 있겠죠. 그 한 예가 이제 제가 학교에 있는 사람이니까 어떤 교수들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보자면 아르헨티나는 의료와 교육만 무상인 게 아니었어요. 꼬니시시라고 아르헨티나 연구재단이 있는데 이제 아르헨티나 학자들 명함을 받아보시면 내가 꼬니시 연구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대학이야? 아니에요. 자, 그 아르헨티나 연구재단에서 굉장히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쳐서 학자들을 선발합니다. 박사급을. 그래서 꼬니시스의 연구자로 등록이 되면 먹고 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어느 대학의 교수가 아니어도 그리고 또 중남미는 교수가 된다 해도 월급이 굉장히 적은데 내가 꼬니시스의 연구자로 등록이 되면 매 3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가 그 틀에 들어가면 마음껏 연구를 할 수 있게 국가에서 생활비를 주고 또 해외 학회를 참석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줬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것도 싹 없애겠다고 하죠, 밀레이가.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멕시코가 브라질은 중남미의 3대 영화 강국이에요. 그런데 아르헨티나를 가보시면 우리가 너무 못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문화 자본이 굉장히 풍부하고 문화적으로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탱고뿐만이 아니라 그 이유는 이렇게 의료 또는 교육 또는 연구자들 이외에도 문화업에 종사하는 이런 예술가들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워낙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렇게 각 행정자치구마다
중앙 집권적인 프로그램 또는 지방 자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영화 산업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이 지원금도 거의 다 삭감되는 수준. 그러다 보니까 해외 언론에서 투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IMF도 이런 불량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믿어볼까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해외 투자자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이고 왜냐하면 자원이 정말 어마무진무궁한 곳이니까. 그러나 이제 국내에서 볼 때는 물론 국민들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국고를 써가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고 밀레이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당선이 됐겠죠. 그러나 이미 수십 년을 복지 정책에 익숙해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하죠. 네. 과거와 현재 관세와 무역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디지털과 전기차 관세를 내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외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라고 하고, 또 무역 규제도 완화하겠다. 아르헨티나 가보면, 굉장히 뭔가 쓸 물건이 없었어요. 먹을 건 풍성한데, 그래서, 제가 아는 아르헨티나 교수님도 칠레에 이렇게 소비재를 사러 오시고, 칠레 사람들은 뭐 차 타고 2시간만 가면 멘도사니까, 거기가 물가가 더 싸니까 생필품이나 식재료를 사러 가고 이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게 그만큼 이제 아르헨티나가 뭔가 무역이 까다롭고 했는데 밀레이 정권에서 이제 그런 거 다 없애겠다라는 이제 3가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죠. 밀레이의 정책으로 인한 아르헨티나의 사회적 분위기는 어떤가요? 아르헨티나 뉴스를 제가 이제 녹화하러 오기 전에도 이제 보면 거의 매일 시위예요. 거의 매일 시위예요. 왜냐하면 뭐 그런 장애인들 또 온갖 지병이 있는 사람들 또 대학 교수들, 연구자들 당장 내가 꼬니씩 돈 받다가 그게 끊겼어. 또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예술가들. 다들 지금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이 정권에서 뭐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진 않고 또 그냥 수치로 보면 아직도 별로 안 좋다고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부에서도 지지하는 측과 반발하는 측이 있죠. 내부에서는 물가나 인플레가 안정되어 있다. 물론 상류층이 이런 지지를 할 수도 있고 하류층도 할 수도 있겠죠. 또 반발은 이제 연금도 깎여 교육도 뭐 다 삭감돼 하니까 시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해외에서 볼 때는 이제 투자 기대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긍정적으로 보려는 이제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이제 우려하는 것은 국내든 국외든 우려하는 점은 지금 너무 이제 국내에서도 반발이 크니까 이러다가 사회 안전망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우려하는 경향도 있죠. 네. 박사님께서는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이 성공했다고 또는 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중남미식으로 대답해 보자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안 될 거를 우리가 예상했는데 당선이 됐듯이 저는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도 국내 반발을 무릅쓰고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중장기적으로 위험 요소는 있어요. 이제 사회복지가 약화되니까 노동 불안이 확대하죠. 정말 전 국민이 국가에 고용되었다고 할 정도의 삶을 몇십 년을 누리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자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기보다는 IMF에 의존해서 지금 우리가 해보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어떤 리스크로 다가올까 하는 점도 있고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 지지와 반발이 팽팽해서 이제 어떻게 계속해서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네. 영화로 알려진 수리남과 콜롬비아는 마약으로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실제로는 어떤가요? 정말 제가 중남미 얘기할 때는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사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콜롬비아나 뭐 마르코스 같은 이런 영화들을 중남미 사람들이 만든 영화는 아니잖아요. 네,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가 중남미를 많이 보죠. 또 이 수리남에서도 또 뭔가 중남미에 대한 이미지에 또 한몫일조하셨는데 근데 혹시 수리남 영화 보시면서 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없으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중남미랑 좀 다르지 않나?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 화정우 배우님이 도착하니까 친구가 차를 몰면서 여기는 말이야 네덜란드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써 이러죠.
네, 스페인어도 아니고 포르투갈어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리남이 카리브해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이 수리남은 우리가 이제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베네수엘라 옆에 조그맣게 숨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숨어 있는데 두 번째 지도에 보시면 베네수엘라 옆에 조그맣게 숨어 있는데 카리브해와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열강들과 해적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페인 땅덩어리를 뺏어볼까 하고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제 그 끄트머리가 수리남이 됐죠. 어쨌든 이 한국에서 제가 중남미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아시나요? 뭐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심지어 스페인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조차 스페인이 본토고 중남미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제가 봐서 상당히 당황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이라기보다 뭐 환상을 자극하는 이미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남미 하면 다 마약하고 맨날 뭐 놀고 먹기만 하고 약간 뭐 못 살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그런데 TV 드라마에서 뭐 연애 프로 주로 다 쿠바 뭐 아르헨티나 사랑의 도피처로 가지 않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위험하고 못 살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또 드라마에선 그렇게 또 환상 속의 이미지가 또 상상 속의 이미지가 형성될까? 그리고 뭐 세계를 여행하는 온갖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중남미를 많이 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저렇게 위험한 곳을 어떻게 돌아다니지? 할 수 있는데 또 가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방송 출연도 하고 책을 내면서 보니까 중남미는 소비자층이 많지는 않은데 찐팬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년퇴직하시고 중남미를 뭐 한 달 동안 여행하고 오시는 분, 또 학생들 중에서도 뭐 직장인들 중에서도 꽤나 오랫동안 혼자 스페인어를 공부하시는 숨어있는 고객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발견하는 매력은 또 다르죠. 그리고 또 정작 가서 보면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처럼 막 열망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아르헨티나도 뭐 다른 중남미도 약간의 허무주의 같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이걸 어떻게 학문적으로 딱 증명하긴 어렵지만 그게 너무나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생을 보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마약은 중남미 전체에서 마약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또 어느 분이 무슨 얘기냐? 내가 칠레 갔더니 다 마약하더라 이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런 마약 카르텔은 주로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 얘기였어요.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마약이 어디로 수출되는가가 막 나오죠. 자, 보면 정작 중남미 내에서 마약이 소비된다기보다 주로 미국이나 유럽, 해외로 수출용 마약을 재배하고 사실 이 남미 쪽은 지금 지도에도 보시면 별로 없잖아요. 이 중미를 제외하고 이 남미는 식민지 시기에도 플랜테이션 농업이 발달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마약 재배를 대대적으로 하던 것도 아니었고 또 제가 칠레에 살 때에도 마약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제 칠레에서도 마약을 걱정하는 뉴스가 나옵니다. 네. 1971년 닉슨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 중남미 국가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나요? 그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서도 사실은 미국이 병 주고 약 주고를 다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제 이 지도에서도 보시면 결국 가장 큰 마약 수입국은 미국이죠. 미국과 유럽으로 가고 사실은 우리가 멕시코만 흔히 얘기하시는데 이 카리브해 지역을 통해서 가는 루트는 거의 발견하기가 쉽지 않죠. 수만 개의 섬 사이에서 어느 루트로 가는지는 알 수가 없죠. 자, 닉슨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이유는 이제 베트남 전쟁 이후에 미국인들의 버전이에요. 미국의 버전은 베트남 전쟁 이후에 베트남에서 마약을 섭취해서 고통을 잊고 살던 군인들이 와서 결국은 마약에 중독인 상태로 마약에 중독이 된 상태로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 책임을 아시아와 남미에 돌리는 거죠. 거기서 배워와서 남미에서 수입해서 판다 하는데 오히려 이 닉슨의 이 정책이 오히려 이 마약 재배가 멕시코에서 콜롬비아로 넘어가게 만들었죠. 여기를 금지하니까 통 튀어서 이제 콜롬비아로 가고 왜냐하면
이것처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역설적이게도 중남미 내에서는 제조업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이제 그 사이에서 뭐 혹사당하는 것은 나중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닉슨 대통령의 마약 퇴치 정책은 일시적으로 멕시코에서 무언가를 멈췄을지 모르지만 이 광활한 땅에서 이제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로 풍선 효과처럼 튀어넘어 올라가는 효과를 오히려 자아냈다는 비판을 받죠. 중남미는 미국에 대한 시선이 어떻게 변했나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칠레 살아볼 때 보면 그렇게 반미 감정 심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한국과의 어떤 시선의 차이일 텐데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아무래도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떤 좌우 이념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사회주의 하면 뭐 좀 심한 분들은 공산주의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데 이 중남미의 좌우 개념은 신자유주의냐 아니면 복지 정책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좌파가 잡았다고 해서 뭐가 되고 우파가 잡았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좌우 개념과는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 반미 감정이라는 것도 이제 예를 들면 칠레가 뭐 피노체트 군사 정권 때 물론 CIA가 개입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칠레 가보시면 뭐 반미 뭐 시위 없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는 반미도 있겠지만 미국에 의존해서 경제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마약이 어떻게 보면 그 검은 돈이 멕시코의 수많은 어떤 자치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때 멕시코의 어느 시골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마약 카르텔들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약도 나눠주고 백신도 놔주고 하는 이런 역설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반미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중남미는 정부보다 마약 카르텔의 힘이 더 강한가요? 정부의 손길이 미처 못 미치는 곳에서는 카르텔의 힘이 더 클 수도 있죠. 그리고 카르텔들이 누구나 다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지 뭐 아무 사람이나 죽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 오히려 그들이 복지 정책을 펼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굉장히 쉽게 말할 수 없는 얘기고 오히려 중남미에서는 그 미국의 어느 거리처럼 좀비처럼 이런 사람 볼 수 없어요. 소비를 덜 하죠. 주로 생산해서 지금 해외에다 수출하죠. 근데 그것도 중남미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렇게 수출할 만큼의 대규모 재배를 하는 지역은 멕시코, 콜롬비아,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중남미 전체가 마약을 재배해서 다 미국에 수출하고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 없죠. 네. 중남미는 마약이 합법인가요? 제가 알기로 마약의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어떤 것을 뭐 대마초냐 뭐냐 여러 가지 할 때 이제 그 중에 약으로 쓸 수 있는 몇 가지 종류를 칠레도 합법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화나 정도는 학생들도 파티할 때 많이 피워요. 냄새가 스멀스멀 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저런 하얀 손수건 걸린 데 마약 파는 데다 뭐 이렇게. 그러나 이제 그걸 모든 거리에서 대놓고 파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게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께서는 중남미 전체가 마약 재배하기에 좋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데 이제 멕시코나 이렇게 대규모로 재배하는 곳은 정말 플랜테이션이 있는 거지만 안데스 산맥은 혹시 뭐 페루나 볼리비아 또 고산지대 여행해 보신 분들은 코카잎이 쉽잖아요. 거기서 그냥 코카잎이 자라요. 우리나라 산과 들의 쑥이 그냥 자라듯이 그냥 코카잎이 자라요. 거기가 굉장히 건조하고 해서 그냥 자라니까 그리고 고산지대 올라갈 때 저도 코카잎을 씹으면서 올라갔거든요. 다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원주민 인디오들은 뭐 마약에 중독될 만큼의 그게 아니라 고산 자연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코카잎을 그냥 씹었던 거고 또 칠레도 안스 산맥을 끼고 있어서 저희 제자 중에 한 명도 자기 할머니도 집 마당에 대마초가 막 있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어디 아프면 이거 하나 씹어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요즘에 이게 다 불법이 됐죠. 재배 못하게. 근데 이제 재배인지도 모르고 재배하던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점점점 내려오네, 마약 카르텔이.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재배를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지금 약간 남미 쪽도 변하고 있습니다. 중남미는 집 앞에 대마초가 자라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 셈이요. 똑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나도 페루랑 볼리비아에서 고산지대 트레킹할 때 코카잎을 씹었는데 불법인가? 뭐, 이러면서. 네. 마약 국가라고 알려진 중남미가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이거 정말 저는 참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살인율 한번 보시면 2024년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나라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라틴 아메리카, 우리가 생각할 때 중남미 그렇게 못 살고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고 사는가? 이런 질문도 제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정말 수십 년간 경제 불안정, 정치적 위기, 부정부패.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거버넌스가 작동을 해요. 또 어느 분께서는 그게 나라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가 거버넌스가 작동을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만을 보기보다 정치적인 요소, 제도적인 요소, 역사적인 요소 또는 사회문화적인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엉망인 것 같아도 중남미 여러 나라가 칠레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군사 독재를 겪었죠. 그러면서 민주화의 과정을 또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공고화되어 있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80년대, 90년대에 군부 독재를 벗어나면서 민주주의가 체제가 정착을 했죠. 예를 들면 칠레가 2019년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헌법을 새로 쓰기에 들어갔어요. 결국은 이제 새로 안 썼지만 그 새로 쓰기를 결정하기까지에도 오랜 기간을 국민들의 투표와 또 위원회 선출과 여러 투표, 오랜 대화의 기간을 거쳐요. 그리고 초안을 작성해서 또 투표를 해서 안 됐을 때에도 다시 위원을 새로 뽑아서 하는 어떤 토의의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중남미는 하루아침에 뒤집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일상생활에서도 조금 짜증이 날 정도로 토론을 많이 해요. 근데 막 소리 지르고 싸우지 않아요. 특히 상류층으로 갈수록 소리 지르는 건 굉장히 천한 행동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저 둘이 사이가 나쁘다는 것을 몰랐었던 굉장히 말로 설득을 해야 해요. 심지어 학생들도 학점에 대해서 항의를 할 때, 교수님 저 이거 뭐 장학금 이런 거 징징대는 거 없어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자세히 보면 논리 같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나름의 논리로 설득을 하고 그래도 자기가 부당하다고 느끼면 학교에 그런 학생처를 통해서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토론 중심이에요. 그래서 중남미 사람들 보면 그렇게 말이 많아 한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토론을 많이 하기 때문이고 오랜 합의 기간을 거쳐서 그게 우리 시선으로 볼 때는 저거 그냥 좀 한번 뒤집어 엎든가 뭘 하지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 사이에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권력 교체나 의회 기능이 유지되는 이유는 제도적인 틀이 민주주의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브라질도 뭐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군정의회 반복적으로 굉장히 이제 정치적 혼란을 겪지만 쿠데타가 아니었잖아요. 평화적인 정권 이양이죠. 뭐 대통령이 탄핵된다거나 그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으로든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제도적인 내구성이 있다. 이제 좀 의외이긴 한데 우리가 볼 때는 혼돈의 그런 곳인데 나름의 내구성이 있고 또 시민사회가 강력합니다. 이제 물론 계급 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계급 간의 어떤 넘지 못할 벽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에도 요즘 계급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남미의 계급은 피부색과 또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온 어떤 성씨와 여러 가지가 혼합된 계급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카스트가 아니어도 그 계급 사이사이에는 서로 관통할 수 있는 접점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층 내에서는 정말 쫀쫀하고 단단합니다. 연대가 잘 되어 있고 그 사회에서 또 그리고 언론도 이게 좌냐 우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고 또 비판적인 여론이 있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학생들에게 비판과 비난이 다르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학생이 어떤 학회를 다녀와서 제가 그거 발표했다가 까였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너의 논문에 대한 발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거지 피드백이지 비난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꾸 칠레식으로 얘기를 하면 교수님한테 오늘 너무 많이 까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중남미 문화에선 그게 비난이 아니라 서로 글쎄 비판과 비난의 차이를 우리가 명백하게 하다기보다 서로가 토론을 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설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언론에도 굉장히 그냥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얘기했다고 누가 누구를 어쨌네 이런 종류의 얘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계급 차이도 크고 뭐 피부색에 따른 차별도 있고 하지만 같은 계층 내에서 굉장히 어떤 솔리다리티, 스페인어로 솔리다리다시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그 연대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감시 역할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엘리트가 부패하죠. 부패한 정치 엘리트가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견제는 할 수 있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감시와 개입이 가능한 이유는 아까 제가 칠레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모든 의견을 결정하기 때문에 칠레가 3년여에 걸쳐서 헌법을 새로 쓰고 초안이 실패하고 다시 초안을 올려서 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헌법 새로 쓰기가 이제 없던 계획이 됐지만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이유는 그 모든 과정에 전 국민들이 참여했기 때문이죠. 결국은 내가 헌법을 새로 쓸 의원을 뽑았고 내가 헌법 초안에 찬반을 덧쳤고 우리가 2번이나 그 과정을 거쳐서 안 된 일이면 그건 지나간 일. 그게 이제 우리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정부의 어떤 정권 교체가 약간 좌우놀이예요. 한쪽이 한 번이 한쪽.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식의 좌우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자유주의를 겪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경쟁도 심하고. 그럼 또 약간 또 복지가 그립다가 야 이렇게 퍼주다가는 또 나라 망하겠네. 그럼 또 이랬다가 약간 과장하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어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견제가 되고 균형이 작동을 하죠. 이제 칠레도 다음에 지금의 보리치 대통령이 극좌인데 칠레사 예외적으로 극좌 대통령인데 모든 친구들이 이제 다음에 우가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잘 못하기도 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정권이 그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잡는 적이 드물기 때문에 어떤 정치 학습 효과가 조금 있고 상호 간 어떤 피드백 효과도 있어요. 어떤 순환 효과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 마약 카르텔도 그렇고 그 암흑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게 또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와 그런 같은 계층 간의 연대를 통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멕시코에서 코로나 때 카르텔이 불쌍한 사람들 도와줬다고 하듯이 공공 서비스가 부족해요. 국가가 자원도 부족하고 재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열악한 현실에서 그렇게 국가의 공공 서비스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어떤 비공식 경제나 꼭 마약 카르텔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라든가 또 가톨릭을 중심으로 가톨릭 대륙이니까 거의 그래서 종교단체 등이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꼭 국가가 아니어도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국가에만 의존한 아르헨티나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뭔가 여기서 못 해주는 걸 내가 막 목매달아 봤자라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떤 비공식 경제와 지역 공동체와 종교 단체가 이렇게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기 때문에 유지가 되죠. 그래서 제도적으로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을 유지하게 하는 하위 거버넌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는 이거야 라고 설명하기 어렵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양한 하위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 베네수엘라에도 있어요. 볼리비아에도 있어요. 인디오를 도와주는 단체라든가 인디오 공동체 거버넌스라든가 칠레에도 그런 여러 가지 공동체들이 있어서 시민운동이 보이지 않게 우리가 흔히 우리는 생각하면 뭐 공동체를 만들면 그게 눈에 드러나고 조직이 되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보이지 않는 하위 거버넌스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내에서 그리고 국제 기구와도 연계를 하죠. IMF도
아르헨티나 얘네 어쩔 거야 그러면서도 결국 돈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남미는 자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이 돈 못 갚으면 자원으로 갚으면 되라는 어떤 똥배짱도 있어요. 예, 어떤 부채를 뭐 지금도 제가 알기로 중국에 자원을 담보로 부채를 얻은 나라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각종 ODA 사업, 물론 아프리카에 비하면 또 어중간하게 잘 살아요, 중남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 이제 칠레나 멕시코는 OECD 국가에서 뭐 ODA 사업에도 통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사회봉사 단체라든가 또 이제 이런 뭐 유엔 산하의 뭐 UNDP라든가 여러 또 국제 기구가 또 알게 모르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제 기구들은 어떤 정부의 제재나 압력이나 이런 게 필요 없죠. 네. 그리고 뭐 제재나 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가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재와 압력과 협력 사이에서 어떤 공공부문에 자기들도 일정하게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사회가 돌아가게 해줘. 그래서 중남미 망한 거 아니야? 안 망해요. 그리고 위기에 강합니다. 위기 속의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도가 불안정하지만 어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메커니즘 이외에도 비공식적인 메커니즘, 어떤 시민사회 움직임 또는 국제사회의 도움, 이런 여러 하위 거버넌스가 작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지속 가능한 불안정이라고, 네,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어쨌든 지속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칠레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중남미에 속한 곳인가요? 다시 지도. 제가 지도 좋아해요. 자, 세계 지도. 우리가 이제 중남미 가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칠레 지도를 보시죠. 아르헨티나랑 옆에 있죠. 또 페루, 볼리비아도 국경을 맞대고 있죠. 굉장히 길죠. 4,300km가 넘습니다. 그래서 칠레는 오른쪽은 안데스 산맥. 저 같은 길치도 산티아고에 살 때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안데스가 보이면 동쪽이에요. 그리고 워낙 높기 때문에 산티아고 자체가 해발 1000m가 넘고, 산티아고에서 조금만 그냥 또 좁잖아요, 길지만. 그래서 좁고 길어서 그냥 한 차 타고 30분 가면 바로 안데스 산맥의 곳곳을 트레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왼쪽은 바다. 그래서 굉장히 섬 같은 특성? 다른 중남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성향도 다르고 또 기후도 많이 다르고 뭔가 독특해요. 그래서 이제 칠레, 다른 중남미 국가에 주지하시다가 칠레에 오신 분들은 너무 불편해하시고 막 짜증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칠레에만 살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불편한 걸 잘 몰랐는데, 굉장히 독특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기니까 얼마나 다양하겠어요. 그래서 북쪽의 사막, 거기는 이제 광산, 뭐 리튬, 구리, 칠레 발전의 원동력, 또 세계에서 별을 가장 관측하기에 좋은 알마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우리가 칠레 와인 많이들 드시잖아요. 이 중부 지방이 이제 바로 그런 와인, 포도를 생산하는 지역.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칠레를 여행하신다면 이 중부 지역은 차로 한번 쭉 가보실 것을 권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칠레가 위도 17도에서 제가 알기로 52도, 3도까지에 걸쳐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위도가 바뀌면서 농작물이 당연히 바뀌죠. 그래서 중부지방을 차로 달리면 계속 와이너리가 나오다가 저기 산에는 빨다라고 하는 아보카도 나무가 막 보이고, 조금 더 내려가서 남쪽으로 가면 진짜 막 갑자기 초원이 나오고 소들을 키우고, 그래서 북쪽은 차로 가기에 조금 심심해요. 그냥 가면 갈수록 사막이 돼요.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남쪽은 내려가시면 가실수록 자연환경이 바뀌고 풍경이 바뀌고 농작물이 바뀌는 것을 이제 실제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반구잖아요. 북쪽 집이 북향집이 좋은 집이고, 남쪽이 춥고 비가 많이 오는 곳입니다. 네. 칠레의 유럽 지향적 정체성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 얘기 방송에서 했다 저 욕도 많이 먹었는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가보시면 멕시코나 페루나 이렇게 볼리비아나 원주민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도 결국은 중남미 엘리트층은 피부색이 하얀 사람들이고, 이 칠레나 아르헨티나 같이 원주민 문명까지 형성하지 않았던 것은 비교적 백인 인구들이 많이 이주해서 백인 국가를 형성하기가 쉬웠고,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무렵에 결국 모든 중남미 국가들은 백인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크리올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스페인보다 더 유럽적인 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유럽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또 칠레는 아예 정책적으로 이 남쪽에 아직 다 정복당하지 못한 이 지역에 땅을 줘서 스위스, 독일로부터 오는 이민들에게 아주 사무소를 설치해서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서 오늘날에도 이제 그곳에 가시면 그런 옛날 독일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짝퉁 독일이라고 했더니 제 독일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는 독일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죠. 독일인들도 잊어버린 그런 곳이고, 그런데 칠레만 그런 게 아니라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 이민들이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제일 처음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영국인이고, 그래서 중남미에서 축구가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영국인들로부터 받아들여서. 그래서 아르헨티나에도 이탈리아 이민만 있는 게 아니고 브라질에도, 브라질도 막 흑인도 많고 이렇지 않으시지만 브라질도 북쪽은 인디오들이나 원주민이 많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백인 비율이 높아서, 제가 지난달에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독일 마을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영어는 잘 못하는데 스페인어와 독일어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남미는 이렇다라고 일반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칠레가 유럽이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어차피 모든 중남미 국가들은 독립할 무렵에 유럽 정체성을 꿈꿨지만 그게 조금 더 수월한 곳이 바로 이 남미였고, 또 칠레는 또 당시의 지식인들이나 정부가 정책적으로 우리는 메스티소가 아니라 유럽인이다, 서구권이다라는 어떤 국민의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또 인구조사를 할 때에도 내가 나를 무엇으로 정의하는가를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인 국가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칠레도 일본 못지않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나요? 칠레 이제 가보시면 한 5도 정도까지는 그냥 진동, 댐블로르라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그 지진 방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처음에 이제 칠레 가신 분들은 가끔 흔들흔들하면 막 너무 놀라서 막 난리가 나는데, 칠레 사람들은 굉장히 느긋해요. 이제 그 정도로 아무 일도 없을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2004년에 칠레 가서 처음에는 막 자다가 막 놀라서 깨기도 하다가 이제 오래 살다 보면 그게 몸으로 체화되는 게 있어서 이건 괜찮아 이런데, 2010년에 이제 한국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때 이제 8.8도 그 지진 났을 때 제가 칠레에 있었거든요. 저도 그 지진을 한번 겪어보고 나니까 지진과 진동이 딱 구별이 되고, 어느 선에서 이게 지진으로 갈 것인가, 어느 선에서 멈출까를 설명하기 힘든데, 제가 이제 그 2010년에 지진을 겪고 나니까 칠레 친구들이 너 드디어 이제 칠레에서 세례를 받았노라. 칠레에 살 자격을 얻었노라. 뭐,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를 구입할 때에도 새 아파트보다 지진을 한번 겪은 아파트를 봅니다, 사람들이. 네. 최근 칠레의 사회적 이슈로는 무엇이 있나요? 칠레가 2019년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이유는, 이제 한국에서는 지하철 요금 30원 때문에라고 하시지만, 이제 칠레가 OECD 국가이긴 하지만 중남미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서 빈부 격차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칠레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뭐 4.3, 43이라고 하면, 그래서 한국은 아마 22.0 뭐 이 정도라고 하면, 그래서 빈부격차 가장 심하고 실제로 가보시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한국이 몇 년대와 비슷하다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잘 사는 사람들의 수준과 못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뭐 일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 어떤 계급은 피부색과 성씨와 그 오랜 전통이 다 함께 어떤 그게 과도 계급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뭉친 계급이라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고, 요즘에 한국은 없어졌지만 고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 이게 무엇이 먼저냐고 하면 교육이 먼저인데, 교육에서도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제가 학생들 레포트만 받아봐도 어느 학교 나왔는지 딱 보여요. 이제 말투, 글 쓰는 법, 어휘의 선택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건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터지고 터져서
시위가 터졌고 6개월 정도 지속이 됐고 그러다 코로나가 덮쳤고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이상 이제 경제가 거의 마비가 됐죠. 그런데 칠레가 이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국경이 굉장히 길잖아요. 또 이게 사막과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이 중미 지역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나 뭐 페루나 이런 곳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내가 그 파나마의 다리엔 정글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시 걸어서 그래도 말이 통하는 칠레로 올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많이 칠레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덮치면서 전 중남미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런 불법 이민자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다 어떻게 걸어서 여기를 가가 상상이 잘 안 되자. 우리는 걸어서 갈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국경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정말 걷고 걸어서 오는데 이 북쪽의 사막 지역의 국경을 어떻게 다 커버할 것이며,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넘어오니까 칠레에서 이제 사막 지역의 국경 지대를 강화했는데, 그 다음에 바다로, 안데스 산맥으로, 이건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칠레에서 코로나 이전에 시위가 일어날 때만 해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이 경제 불평등이었다면, 요즘에는 조사를 하면 그런 외국 이민자들로 인한 범죄. 이제 범죄가 늘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아무래도 높죠. 제가 한번 빅맥 주스를 찾아봤어요. 라틴 아메리카 빅맥 주스를 찾아봤는데 맥도날드 햄버거가 얼마냐 봤더니 한국이 3.99달러라고 나오네요. 칠레가 4.54달러. 더 비싸죠. 근데 칠레 GDP는 한국의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죠. 네, 물가가 비싸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비싼 이유는 제조업이 없고, 그리고 FTA를 통해서 수입품을 통해서, 물자를 조달하기 때문에 물자가 없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죠. 여기 이제 빅맥주 제가 아래 정리를 해놨는데, 아르헨티나 왜 이렇게 비싸요? 네. 가장 비싸요. 네,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칠레는 한 4.54 정도 하는데, 이런 물가도 비싸고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정말 수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칠레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콜센터 전화 걸면 주로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사람,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우버는 거의 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오기 시작하면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좋은 점을 보자면, 그 덕분에 베네수엘라 뭐 아랫바 같은 빵, 뭐 베네수엘라 식당도 생기고, 칠레의 식문화가 조금은 풍성해졌어요. 중남미 다 똑같은 거 먹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러나 동시에 범죄 조직단도 넘어왔죠. 범죄 조직단이 넘어와서 지금 칠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트렌데 아라구아라는 범죄 집단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 이제 보이시는데, 이제 2021년 기준으로도 이미 칠레에 가장 많이 이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베네수엘라라고 할 만큼 많았고, 이 범죄 집단이 함께 넘어오면서, 자, 전에는 칠레 뉴스에서 볼 수 없던 마약 관련 범죄 소식이 이제 뉴스에 막 뜨기 시작하고, 총기 사건이 뜨기 시작합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사는 동안 칠레에서 총기 관련 뉴스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정말 코로나 이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건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제 당연히 뭐 우리가 이런 범죄율을 봐도 다른 중남미에 비하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칠레는 그런 범죄율이나 뭐 마약 관련 소식이 굉장히 얕은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이 크죠. 충격이 클 수밖에 없고 이 트렌데 아라구아가 이제 그것을 바퀴벌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에 닉슨 대통령이 멕시코 마약을 단속하다가 이게 퐁 튀어서 풍선처럼 콜롬비아로 갔듯이 자, 이번에는 베네수엘라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바퀴벌레처럼 사방팔방으로 막 뻗어나가면서 베네수엘라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베네수엘라 조직범죄단도 함께 가고 저는 칠레에서 이런 조직범죄단의 이름은 거의 처음 들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트렌데 아라구아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아르헨티나까지 진출을 하고 있어서 이제 밀레이 대통령이 화가 났죠. 칠레 너네 좀 잘 막아봐. 그러나 이 산맥 타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막을 순 없고 또 위에서 너무나 루트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칠레도 이런 외국인 이민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네. 현재 칠레와 한국이 협력하는 사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칠레에 있을 때 대사관 국경일 행사에 가면 정말 매번 한국과 칠레는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 한국의 최초 FTA 파트너, 우리는 결혼한 사이다 이 말을 많이 하셨어요. 자, 그러나 그리고 이제 FTA 덕분에 제가 실생활에서 한번 이득이라기보다 억울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저는 칠레에서 차 없이 뚜벅이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운전면허증을 따보자 하고 운전면허증을 딴 적이 있는데, 그때는 FTA가 발효되기 전이었어요. 2004년부터 발효가 돼서 체결은 2003년에 하고, 이게 발효가 되는데 모든 게 한꺼번에 발효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 발효가 돼서 운전면허는 그때 발효가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서 물어봤더니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서 실기시험은 아니고 필기시험을 봐야 된다고 해서, 저 같은 기계치가 그 스페인어로 된 칠레도 문제집이 있는데 이제 그걸로 막 밤새 공부해서 까먹기 전에 가서 이렇게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적성검사 이런 걸 해요. 이제 가보면 재미있는 게, 그 적성검사 받으러 가보면 거기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정년퇴직하신 의사 선생님들이서 너무 재밌어요. 뭐 할 얘기도 많고, 야, 동양인인데 네가 학교에서 교수를 해? 이러면서 뭐 팁도 주시고 뭐 이랬던. 자, 그러나 지금은 FTA 덕분에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네, 운전하실 수 있다고 알고 있고, 연금 협정도 있죠. 이것은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연금 협정도 체결했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이제 칠레에 들어놓은 연금을 한국에서 이제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했더니, 연금 협정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한국과 칠레 연금 협정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과 칠레 연금 협정은 제가 국민연금에서 당신은 한국에 연금을 안 냈어요 할 때, 제가 이 정도를 칠레에 있었어요 라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는 그것까지만이고, 제가 막 대사관에 가서 그럼 저 어떻게 그랬더니, 그건 칠레 가서 해결하셔야 된다. 제가 그 칠레 뭐 여기서 국제전화도 걸어보고 뭐 제 친구들이 알아보고 했더니, 60세 돼서 와서 다달이 받아라. 뭐야. 하여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나 정말 교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고, 또 한국에서 그러니까 칠레가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2% 정도라고 6.2% 정도라고 하는데 작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한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인위에서는 높지만 그렇다. 그리고 이제 한국도 정말 자원의 보고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프라스트럭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회는 많지만 아직도 한국 측에서는 너무 멀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투자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점을 좀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국인이 중남미에 대한 이미지 중 가장 버려졌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점. 사람 사는 곳이다. 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시면서도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조심하면 되고, 약간 우리보다 넓다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멀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보시면 얼마나 넓은지를 실감하실 수 있어요. 제가 칠레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엔 남쪽으로 가요. 북쪽이 너무 더워요. 적도에 가까워지니까. 제가 이제 조그만 털인형과 장갑을 가지고 왔는데, 그 지구 마블에서도 칠레 남쪽 파타고니아 남쪽 갔다 너무 춥다고, 그럼 사람들이 따뜻한 남쪽 나라 아니야 하는데, 남반구 춥습니다. 겨울에 비가 으스르스르 오고 굉장히 추워서, 그 파타고니아가 아르헨티나 쪽 파타고니아가 있고 칠레 쪽 파타고니아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이렇게 양털로 만든 장갑, 모자, 인형 굉장히 많이 팔고 색감도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전에 뜨개질을 취미로 하시는 지인께 여기 털실을 사다 드린 적이 있어요. 했더니 이런 색상은 한국에서 볼 수가 없다고. 이제 물론 이제 선진국 제품보다 좀 투박하긴 해도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그만큼 기후가 다양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그 교환학생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학생들이 보통 이제 겨울방학에
이제 페루로 올라가서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넘어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데 버스를 70시간 정도 탄대요. 새까맣게 타서 오는데, 자, 우리가 그 지도를 보시면 칠레 여기 있잖아요. 칠레에서 페루랑 볼리비아랑 요 정도까지 돌고 오는데 버스가 70시간. 아직 멕시코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어느 분이 요새 멕시코 가는 직항 생겼잖아 그러시는데 멕시코에서 칠레까지도 이 거리를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멀죠. 그래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보시면 이렇게 다양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저는 요즘 이제 한국 사회를 저도 지금 새로 배우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내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외국인들의 수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고 지방 곳곳에 외국인 공동체가 형성돼 있을 정도로 큰데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기보다 너무 모르잖아요. 우리끼리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중남미는 세계의 모든 인종과 피부색과 문화가 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테타 없이 싸우지 않고 갈등은 있을지언정 상위 거버넌스, 하위 거버넌스 작동을 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수세기 동안 습득해온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도 한번 우리나라가 중남미를 살펴볼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중남미는 우리가 얘기한 주제 이외에도 무궁무진하게 궁금할 것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너무 멀다고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가주셨으면 좋겠고 신사임당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